안녕하세요. 자, 이현진의 우문현답. 오늘은 경복궁 사정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근정전. 근정전은 행사를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임금이 나라의 큰 행사를 할 때 이용하시는 공간이고,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업무를 보시러 출근하시는 공간은 바로 이 사정전입니다. 사정전. 그래서 근정전은 행사의 공간, 사정전은 출근하신 업무의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제목이 사정전이죠. 역시 이 이름도 정도전 선생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생각할 사자를 앞에 뒀습니다. 제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정치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임금이 출근해서 가장 먼저 처리하시는 일과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국방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죠? 남산. 예, 과거 이름은 목멱산이었습니다. 남산에 봉수대가 있죠. 봉화가 있죠. 그래서 봉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봉화가 한 개 있으면 이상이 없다. 뭐 두 개 있으면 적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인이 있는 거죠. 이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TV를 자세히 보시면은 취임식 하기 직전에 아침 6시쯤 전방부대랑 통화를 합니다. 그럼 전방부대에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쇼가 아니고, 쇼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서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이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하는 업무, 국방을 보고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죄와 벌을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마구잡이로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법률에 맞는 형벌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중요한 범죄, 사형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삼심제도예요. 그 삼심제도의 마지막을 임금이 결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조선사회에서는 임금의 결정이 없이, 임금의 사인이 없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벌도 단계가 있는 거죠. 그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읽습니다. 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 몽둥이죠. 지금 한 30cm 자보다 조금 더 굵고 긴 몽둥이로 엉덩이를 10대부터 50대까지 맞습니다. 단위는 10대 단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실 태 50대, 엉덩이 50대 맞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학창 시절에 막 그 대걸레 자루 막 이런 걸 갖고 선생님한테 맞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한 서너 대만 넘어가도 막 죽거든요. 근데 사실 엉덩이를 까고 몽둥이로 50대를 맞는다?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장이죠, 장. 장은 그보다 더 굵고 긴 몽둥이로 60대부터 100대를 때립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장 60대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정도 60대를 맞아버리면은 궁뎅이가 다 터지고 살이 다 뭉개져 버립니다. 그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이게 다 아물려면은 몇 달 걸리는 거죠. 뭐입니까? 그때까지 누워 잘 수가 없어요. 불편하니까. 엎드려 살아야 되는 거죠. 반성하라는 얘기죠. 네가 왜 오늘날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혹 헷갈리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곤장이라는 거 있죠. 곤장. 그 넓적하고 긴 거. 자, 곤장은 사실은 일반 형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군대 같은 특별한 사법기관에서만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곤장은 그 타격과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몇십 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맞으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춘향전 이런 걸 보시면, 춘향이가 이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춘향이를 잡아다 곤장을 쳐라. 그러면은 변사또가 잡혀갑니다. 왜? 잘못된 형벌을 적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몇십 대씩 곤장을 때린다는 이야기는 잘못 번역이 되거나 그런 내용들이죠. 정확히 때리면 장, 몇십 대를 때리는 건 장이고 장. 그리고 특별한 용도가 아니라면 곤장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태, 장, 그 다음에 뭐죠? 도가 있죠. 도는 뭡니까? 징역,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 일반인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죄인을 계속 가두면서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요새 같은 그런 구치소, 교도소 환경은 좀 다른 경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역,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군역, 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도형을 받을 때도 장을 맞고 갑니다.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죄는 장 60대, 3년 이상이라면 장 100대에서 맞고 가는 거죠. 자,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뭐죠? 태장도유, 유배, 귀양을 보내는 거죠. 멀리 보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더 섬으로 보내기도 하고, 위리안치를 해서 통자나무 가시로 쭉 둘러싸갖고 집 밖을 못 나오기도 하고 멀리 보내는 거죠. 자, 귀양을 갈 때도 장 100대를 맞고 갑니다. 멀리 갈수록 많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 보시면 귀양 간다 그럴 때 뭐죠? 다 너덜너덜해서 가는 거죠. 심지어 거기까지 다 도착을 못하고 가다 죽는 거죠. 자,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뭐죠? 사형, 참수, 목을 자르거나, 혹은 교형, 목 졸라 죽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사약을 내리거나, 그렇죠. 자,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하사할 사자예요, 하사할 사자. 사약은 먹는 게 아니고 받는 거죠, 임금으로부터. 가문의 영광입니다. 임금이 친히 나의 죽음을 관리해 주시다니. 자, 조선시대에 아무에게나 사약을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장희빈급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자, 양반에게만 사약을 내립니다. 자, 조선시대에 양반에게 사약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목을 쳐라. 목을 누가 칩니까? 망나니가 치죠. 망나니 천민이잖아요. 천민에게 양반의 몸을 맡기지 않는 거죠.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사약이란 건 마신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일종의 자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 너의 죽음을 결정해라는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혜택받은 죽음이죠. 자, 그런데 사약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약 쫙 많이 드라마 보시면 쭉 먹다가 피 흘리고 바로 막 죽죠. 왜 안 주고 하고 막 더 막 먹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죠. 자, 사약은 한약입니다. 한약은 뭡니까? 약발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약을 마시면 방에 들어가 눕습니다. 밖에 못 나게 문을 잠궈요.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불을 지펴줍니다. 그럼 나중에 약기운이 서서히 돌아왔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죽는 거죠. 그 나중에 문을 열고 확인하는 겁니다. 죽었나? 그렇게 열어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문을 탁 열었더니 문 열고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암송시를 하세요. 한 잔 더 줘! 2잔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3잔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뭔가 몸이 약을 잘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 약발을 잘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뭡니까? 우리 정암 조광조 선생. 자, 중종 때 그 도로 똘똘 뭉친 정암 조광조 선생이 바로 경복궁 사정전에서 재판을 받고 떠나셨죠. 멀리 귀향을 가셨습니다. 자, 화순 능주 쪽으로. 우리 임금이 날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뭔가 좀 소식이 올 거야. 진짜 한 달 만에 소식이 왔죠. 사신이 사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광조 선생도 한 잔에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다 하고 청합니다. 왜?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약균이 빨리 퍼지라고. 재밌는 건 당시에 같이 귀양 갔던 그룹의 기록에 보면은 16잔을 마신 분이 계세요. 안 죽었어요. 16잔 정도면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뭡니까? 목 졸라 죽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먹으려고 걸 탁 먹고 그걸로 못 죽어서 목 졸라 죽다니 굉장히 불행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중요한 결정을 누가? 임금이. 바로 이 사정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임금이 잘못 생각하면 판단이 좀 흐리면 죄 많은 놈을 용서해 주거나 혹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주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금은 뭐예요?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사정전. 제발 생각 좀 제대로 하시면서 정치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근정전에서는 뭐였습니까? 당신이 부지런해야 우리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사정전에 와서 뭡니까? 제발 생각 좀 많이 하시면서 정치를 좀 해주세요.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결정하고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님의 결정 하나는 나라 전체의 방향을 확 바꾸거나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던 거죠. 그 임금이 해야 되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을 옛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 당신이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현실은.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가 없으니 적재적소에 맞게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는 것. 이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정전.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죠. 좀 여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암송시열 선생이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에 가시면은 정읍시 안에 한쪽에 송시열 선생 사약 받아서 돌아가신 곳이라는 표시적이 있는 곳이 있어요. 비선. 재밌는 건 그 지역이 오늘날 정읍에서 제일 유명한 쌍화탕 골목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쌍화탕. 껌고 쓰죠. 참 스토리텔링을 정읍시에서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도 그곳이 그런 곳이에요. 동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쌍화탕 마시는 사람들이 송시열 선생의 사약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좀 재미난 지역 환경입니다. 자, 사정전. 어떤 곳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또 하나는 사정전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정전 앞에는 우리가 앙부일구라고 부르는 해시계가 놓여져 있죠. 앙부일구. 자, 세계 어디나 해시계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다만 우리가 갖는 해시계는 우리가 갖는 특징이 하나 있는 거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해시계라고 하는 것은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뾰족한 영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침의 빛이 어디에 이렇게 쭉 비치냐를 보고 시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이 해시계의 이 세로줄이 전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정 가운데를 우리가 보통 한낮이니까 오시라고 부르면 오시라고 하면 지금은 뭐 사실은 낮 12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11시에서 1시 정도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 정 가운데를 낮 12시라고 생각하시면은 눈금 한 칸이 15분씩이에요. 그러니까 눈금 한 칸이 15분이니까 4개 가면 1시간이죠. 그러니까 12시, 1시, 2시 이렇게 시간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을 딱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보는 시계와 시간이 달라요. 우리 시간이 한 30분 정도 빠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거 해시계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해시계가 맞는 시계죠. 원래 우리는 뭡니까? 나라의 위치가 동경 127도의 중심에 위쳐져 있고 자, 근데 시간은 뭘 따라 쓰죠? 시간은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계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정도 우리가 지금 일찍 일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푹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30분 먼저 일찍 깨우는 건 똑같은 이유죠. 자, 그래서 세로줄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밌는 것은 우리의 시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가로줄에 있습니다. 자, 가로줄을 쭉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절기가 나와요. 동지부터 춘분을 지나 하지까지. 자, 하지부터 추분을 지나 동지까지. 뭡니까? 24절기가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춘분, 동지 이런 24절기는 전부 일종의 양력이죠. 해의 그림자를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력처럼. 자, 그래서 이런 계절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나라죠. 농사 짓는 나라니까 지금이 망종, 씨를 뿌릴 때인지, 비가 많이 올 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어디에게나 다 어느 나라나 해시계는 있지만 우리 해시계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뭐다? 바로 이 절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시계 이렇게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오목해져 있으니까 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한테 명품은 디테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그 디테일.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자 원래는
사정전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일제시대 때 이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대는 있는 거죠. 그 대는 원래는 다른 용도의 대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에 지금 해시기를 올려놓고 지금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고 밑에 판을 딱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제자리에 잘 맞춰서 놓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건축하면서 이런 수평을 맞출 때 지금은 이제 수평계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좌우 경사를 잘 맞춰서 똑바로 놓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태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홈이 파져 있고 그 홈에 이렇게 물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은 물이 찰랑찰랑 기울기를 딱 맞추면은 딱 수평을 딱 맞춰 놓은 거죠.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부어서 그 수평을 맞추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준. 자, 이제 수준이 맞으셨나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자, 이 사정전의 내부를 보시면 사실 근정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규모만 작을 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공간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1월 오봉도라고 부르는 병풍이 자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의 자리가 있고 앞에 신하들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시니까 뭐죠?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루바닥이니까 뭡니까? 여름엔 굉장히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기가 좋겠죠. 그러나 한겨울엔 굉장히 추울 겁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자,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은 아궁이가 보이죠. 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아마 동쪽이나 서쪽 건물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 건물의 이름이 보니까 만춘전이에요. 춘, 봄이죠. 동쪽은 봄, 서쪽은 안 봐도 가을이죠. 춘추. 자, 경복궁은 가운데 축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구조를 중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춘, 서쪽이 추. 그래서 경복궁을 들어가는 문의 이름이 동쪽 문은 건춘문, 서쪽 문은 영추문. 봄을 일으켜 세우고 가을을 맞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는 또 근정전을 들어가는 문도 양쪽에 일화문, 또 오른쪽에 월화문. 그렇죠? 일화문, 월화문.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정전에서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앞쪽에 행각들이 쭉 있는데 전부 일종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도 과거에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오른쪽도 보시면 천자고, 지자고, 현자고, 이게 뭐죠? 천자문 순서입니다. 천자문서. 그러니까 천자고 이랬더니 누군가 좀 여기 그 글자가 옛날에 중요했으니까 금속활자에 천자를 넣어놨나?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따지면 뭡니까? 1호실, 2호실, 3호실 이런 뜻이죠.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과거에는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이렇게 천자문으로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자고, 지자고, 이것은 뭐죠? 1호실, 2호실, 3호실. 자, 천자, 지자나 뭐 생각하세요? 우리 그 조선시대 화포 이런 거 이름 나오죠.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대포를 하늘로 쏴서 막 이런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알고 나면 뭐니까 지금 K1, K2, K3 그냥 순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글을 표현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방식도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자, 이런 것이 주변에 보이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선 사정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임금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이 해야 되는 그 생각의 중심은 엉뚱한 딴 생각이 아니고 뭡니까?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임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을 해왔던 사람들,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이 훈신들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 사람도 써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황이라든지 이런 노 대신 이런 신하들 써야 되죠. 또 뭡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구현하고 지시할 만한 사람들 누굽니까? 젊은 개혁파들 누굽니까? 바로 집현전이죠. 그래서 집현전을 키우고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던 거죠. 이게 뭡니까? 새로운 젊은이들 집현전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일을 해온 과거의 신하들의 경험도 같이 보완하고 이렇게 양쪽을 균형감 있게 운영해 왔던 것 이것이 바로 세종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이 보기 드문 성군을 남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자기 역할에 맞는 신하들에 대한 활용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든 걸 해온 공간
어디라고요? 바로 사정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엔 임금의 친전, 자, 임금의 퇴근 이후의 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